안녕하세요. 가죽공예 지도사 과정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설가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강 가죽공예 지도사의 이해와 가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가죽공예 지도사의 이해,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죽공예 지도사는 다양한 종류의 가죽을 활용을 해서 간단한 소품부터 가방까지 다양한 이 실생활 용품과 장식용품을 만드는 가죽공예를 지도하고 또 이 가죽공예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와 재료, 또 도구의 쓰임새와 활용법까지 함께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죽공예 지도사의 수요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예술공예 클래스 시장의 규모가 10조 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 서울 지역 공예 원데이 클래스의 시장 규모는 1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취미 공예 시장의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죽공예 지도사의 역할과 활성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가죽공예 지도사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가죽공예 지도사는 공예 관련 CA, 방과후 강사, 또 지역사회 문화센터, 단체 출강 등 이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가죽공예 지도 분야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판매 및 창업 또한 가능하시겠죠. 이 단체 출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신입사원이나 사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실 때 많이들 찾아주시는 편이시고요. 또 방과후 강사,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이런 CA 관련 클럽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십니다. 판매 및 창업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가 제작한 물건들을 판매하거나 창업 또한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가죽공예에 관심을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요. 이 취미 활동을 하실 때에도 단순히 조금 기초적인 것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가죽공예를 재밌게 즐겨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죽의 종류, 가죽공예의 기본이 되는 가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분류로 태닝 기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 태닝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태닝이란 가공하지 않은 소가죽 자체, 이 원피 자체는 굉장히 쉽게 부패할 수 있고 또 금방 상하기 때문에 이런 튼튼한 가죽의 특성은 유지를 하면서 부패를 막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한 공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정을 태닝, 무두질 또는 유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다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가죽을 이렇게 공정을 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간략하게 사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방이나 외피와 같은 쉽게 부패되고 이 가죽에 사용이 없는 것들을 약품과
드럼통에 돌리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가죽을 염색하고 건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시중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가죽이 되기까지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이렇게 태닝 기법에 따라 어떻게 가죽들이 분류가 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이 베지터블 식물성 태닝 가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베지터블 가죽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식물의 뿌리나 잎, 줄기, 열매 등에서 추출한 요 식물성 성분을 사용해서 가공을 한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성 성분을 사용을 하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이 있게 만든 제조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진 가죽으로서 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조금 최소화한 친환경적인 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에 말씀드리는 공정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요. 그렇지만 가죽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환경오염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친환경적인 공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지터블 가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스러운 색상과 천연 가죽 그대로의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베지터블 가죽이나 가죽 등을 관찰을 해보시면은 가죽의 모공이나 주름이나 이 표피 등의 느낌을 확실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지터블 가죽은 시간이 흘러서 사용자의 환경이나 습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색상이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도 햇빛을 받으면은 이 피부가 타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과정을 경련 변화라고 말합니다. 경련 변화. 에이징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사용자가 만약에 카드 지갑을 베지터블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을 들고 다니면은 그 사용자의 손에서 나오는 유분기나 아니면 태양을 받는다던가 햇빛을 받는다던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눌려진다던가 하면서 에이징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색상이 조금씩 멋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물이나 압력에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아요. 조그마한 물방울이나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이 살짝 이렇게 스쳐도 그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베지터블 가죽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베지터블 가죽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진을 통해 실제로 가죽을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은 엄청나게 비비드한 색상이나 금색, 은색, 약간 막 원색의 그런 가죽 색상은 확인을 하기는 어려우시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원피 가죽에서 자연스럽게 색상이 염색된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에이징이 진행되는 과정을 일련의 사진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빵이 구워지는 것처럼 색상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 베지터블 가죽의 가장 큰 특징이고 멋스러운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닝 기법에 따른 분류 두 번째, 바로 크롬 태닝 가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크롬 태닝 가죽은 앞서 말씀드린 베지터블 가죽과 달리 크롬 광물을 사용하여 가공하는 가죽입니다.
식물성이 아니고요. 1880년대 이 크롬 태닝으로 기법의 발전이 이후에 공정 과정에서의 시간적이고 비용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생산되는 가죽의 이 90% 이상은 크롬 가죽입니다. 생산되는 가죽의 90% 이상이 이 크롬 가죽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또한 크롬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식물성 태닝에 비해 원색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색, 은색, 비비드하고 다양한 색상들이 많은 것 또한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또 앞서 말씀드린 가죽보다는 물이나 생활, 방수, 압력 등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덜 쓰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롬 태닝 가죽은 베지터블 가죽보다는 조금은 더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80~90% 가죽 제품은 요 크롬 가죽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크롬 가죽을 한번 보실 텐데 확실히 비비드한 색상과 다양한 색상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베지터블 가죽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죽의 종류 중에 태닝에 따른 과정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소의 생애 주기에 따른 분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카프스킨입니다. 이 카프스킨은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 가죽인데요. 굉장히 어리죠. 생후 6개월 미만이면. 그렇기 때문에 모공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조직 또한 치밀합니다. 또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고급 가죽으로 분류가 되는 가죽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킵스킨인데요. 킵스킨도 어린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생후 6개월에서 2년 미만의 송아지 가죽이에요. 카프스킨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죠. 그래서 카프스킨에 비해 유연성은 조금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역시 감촉이 세밀하고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고급 가죽으로 다뤄지는 가죽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카우하이드 말씀드릴게요. 이 카우하이드는 생후 2년 이상의 성우, 출산 경험이 있는 암소, 이 소들의 가죽을 사용을 해서 만든 가죽인데요. 두께가 조금은 얇은 편이고요. 굉장히 좀 부드럽기 때문에 부들부들하면은 의류용 가죽이나 부드러운 가방에 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부드럽기 때문에 이 신발 자체에서도 많이 쓰는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스티어 하이드입니다. 이 스티어 하이드는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거세한 2년 이상의 숫소 가죽입니다. 2년 이상의 숫소 가죽이기 때문에 두께가 두껍고 굉장히 좀 단단하고 탄력이 있겠죠. 이렇게 두께가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가죽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육가공품의 소비와 밀접하게 접해 있기 때문에 유통량 또한 가장 많아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불하이드 말씀드릴게요. 이 불하이드는 생후 3년 이상 거세하지 않은 번식용 숫소의 가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요. 두껍습니다.
이 거칠고 두꺼운 게 장점이라 인장력이 좋아요. 이렇게 늘려도 잘 버틸 수 있고 일반 가죽 제품보다 확실히 좀 단단한 곳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구두나 구두 밑창이나 뭐 벨트나 공업용으로까지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인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의 생애 주기에 따른 분류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죽 부위에 따른 분류 말씀드릴게요. 이 가죽 부위에 따른 분류를 말씀드리려면 가죽의 어떤 부분인지 먼저 사진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죽 한 장을 소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펼치면은 이런 식의 넓은 모양이 되게 됩니다. 이런 모양에서 이쪽이 소의 얼굴 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소의 꼬리 쪽이 됩니다. 보셨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숄더, 이 머리 쪽과 가까운 어깨 쪽 숄더 부분에 가죽이 있겠고요. 등 아래부터 엉덩이까지의 이렇게 메인이 되는 버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로 백가죽 쪽이 되는 이 벨리 부분, 이렇게 총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버트는 등에서 엉덩이까지의 부분입니다. 굉장히 판판하고 넓은 부위죠.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는요. 그래서 가장 두텁고 조직이 치밀합니다. 또 평평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름이 적어서 이 로스가 적습니다. 그리고 소가죽 중 품질이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품질이 좋고 로스가 적고 두텁고 조직까지 치밀하다면 가방이나 소품에서 가장 주요하게 얼굴이 되는 좋은 부분인 이 앞판과 형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 원판 부분에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 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숄더인데요. 이 숄더 부분은 등부터 엉덩이 부분인 버트에 비해서는 조금 최상위까지의 부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숄더 부분도 강성이 좋고 깨끗한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 또한 적고 작업을 진행하기에 무난하게 좋은 편이에요. 로스는 버트보다는 조금은 많지만 같은 원피이고 강성도 좋고 그렇지만 두께가 조금 더 얇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벨리, 배 쪽 가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벨리는 백가죽 부분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 두께가 좀 얇은 편이에요. 그리고 조직도 촘촘하지 못하고 좀 설거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의 로스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품질 또한 이 숄더나 버트 부분에 비해서는 품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조금은 저렴한 편이고 이런 남은 짜투리 부분에 패턴이 작은 소품이나 물성형 같은 거를 성형할 수 있는 제작물을 사용하기에 경제적일 수 있겠죠. 이 가죽 한 장을 남김없이 좀 경제적으로 알뜰하게 사용하면 좋을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가죽 외의 가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돈피입니다. 돈피, 말 그대로 돼지 가죽이고요.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모공도 두드러지고 표면이 좀 거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표면이 거칠고 모공이 두드러져서 주로 내피로 사용을 합니다.
부드럽고 표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가죽등과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강도예요. 그러면 고트스킨 알아볼까요? 고트스킨, 생후 1년 이상의 염소 가죽입니다. 크기가 소가죽에 비해서는 훨씬 작고 두께 또한 얇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탄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조직이 치밀하고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치밀한 편이고 표면이 견고해요. 그래서 이 고트 스킨 같은 경우에는 고급 가방, 지갑 등의 일반적인 가죽 제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죽공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소가죽 한 장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이 고트 스킨 등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고트 스킨도 색상도 다양하고 견고하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좋은 가죽입니다. 그 다음으로 램스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램스킨은 생후 1년 미만의 양의 가죽입니다. 이 양가죽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두께가 얇고 조직이 부드러워서 장갑이나 의류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램스킨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조직이 그렇게 치밀하거나 이렇게 단단한 편이 아니라서 만져보았을 때 쉽게 늘어나요,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가죽공예로 작업을 하실 때에는 조금은 어려운 가죽 중에 하나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네 번째로 뱀가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뱀가죽의 비단뱀, 비단구렁이 가죽은 주로 파이톤이라고 불립니다. 파이톤은 여러분들도 가끔씩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 단단하고 또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 등의 외피로 쓰이고요. 가방이나 지갑 등에 이렇게 화려한 무늬를 살려서 장식을 할 수 있는 앞판 부분에 많이 쓰이는 가죽입니다. 또 이 독특한 이 비닐의 질감 같은 것들이 잘 보이실 거예요. 이런 질감과 다양한 색상, 화려한 색상 덕분에 폭넓게 응용되는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조 가죽입니다. 뽕뽕뽕뽕뽕 이렇게 깃털이 있던 모공에 돌출된 모양이 굉장히 돋보이는 가죽이죠. 이 가죽은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악어 가죽과 함께 최상급 제작물에 사용되는 특수한 가죽입니다. 이렇게 돌출된 모양이 있기 때문에 가죽을 PR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공을 하거나 재단을 하거나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최상급 제작물에 사용되는 특수 가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가죽 외의 가죽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오늘은 가죽공예 지도사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가죽의 종류와 다양한 가죽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가죽공예 1강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5강까지 한번 열심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